다른 당 같으면 6개월이나 한 1년 지나야 1년이 있어야 할 그런 일들이 불과 한 달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 당에서요. 그 한 달을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단디하겠습니다. 단디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거 논의하러 오셨는지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 당사 구경 좀 하러 왔어요 지금. 오늘 좀 감사합니다. 제가 윤석열 후보에게 갖고 있는 믿음이 국민 여러분이 갖는 믿음과 결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선대위 내에서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습니다. 단 하나의 미련도 없습니다. 우리 김종인 위원장께서 좀 그립을 더 좀 강하게 잡고 하시겠다고 하고 저는 메모드가 우선은 문제다. 그러니까 좀 해체하라는 거죠. 뭐 개썰매 끌고 오더니 다른 걸 타고 다녀야 됩니다. 이제. 선거 2달 남겨놓고 선대위 쇄신하라는 거는 그건 아주 선거 포기하라는 그런 아주 대단히 악의적인 공세라고 봐야 됩니다. 네. 우리 선대위의 전면적인 개편을 갖다가 지금 단행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태도를 바꿔서 우리가 해준 대로만 연기만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저렇게 당사로 들어가서 오늘 오전 11시에 윤석열 후보는 장고를 거쳐서 장고 끝에 오늘 선대위 전격 해체를 발표했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어제 이 자리에서 배 소장님이 그렇게 큰 목소리로 윤석열 후보 김종인 위원장 꽉 잡고 있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들렸나 봐요, 그 얘기가. 안 들린 것 같아요. 네. 지지율이 하락하는 위기 국면이거든요. 그렇다면 김종인 위원장, 이준석 대표 다 중요하죠. 2030과 중도층 견인을 위해서. 그런데 결국 김종인 위원장의 조언을 외면한 겁니다. 홀로 서기를 선택한 것인데 그런 이유 중에는 슬림하겠다고는 하지만 내 사람으로 가겠다. 마이웨이를 하겠다. 어떤 선거 앞으로 국면을 가든 그 결과가 어떻든 내 길로 가겠다. 네. 내 길. 그러니까 오롯이 윤석열 내 길을 가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흔들리고 있는 MZ세대, 여성, 중도층 어떻게 회복할지가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벌써 언론들은 오늘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대부분 윤 후보의 승부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있었던 윤석열 후보의 그 발표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로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산하겠습니다. 저와 가까운 분들이 선대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국민들의 우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걱정 끼치지 않겠습니다. 또 국회의원들에게 자리를 나눠주는 것이 아닌 철저한 실무형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겠습니다. 실력 있는 젊은 실무자들이 선대본부를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이 기대하셨던 처음 윤석열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선대본부를 어떻게 다시 구성을 하시게 되면 누가 또 선장이 돼서 같이 가실 건지. 선거대책본부장은 권영세 의원께서 김종인 위원장께서 오늘 후보께서 좀 비전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비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좋은 말씀과 이런 제언을 해주시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저렇게 오늘
국민의힘 선대위 전격 해산을 해체든 해산이든 자 표현이 뭐가 중요합니까? 다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윤석열 후보 표현 중에 국민이 기대했던 처음 윤석열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는 건데 어떤 모습입니까? 일단 보수가 정권 교체라는 꿈도 꾸기 힘들었던 시점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이 소위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추미애 전 장관과의 맞서는 모습, 또 현 정부와 맞서는 모습에 국민들이 열광을 했고 그래서 결국 국민의힘 대선 후보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기억하시겠지만 국정원 댓글 사건 때도 그때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명언도 남겼었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쳐도 어떤 내 결기를 가지고 또 내가 부당한 게 있어도 맞서 싸우는 그런 모습에 사실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열광을 했던 건데 지금까지 우왕좌왕했던 모습을 좀 버리고 이제 국민들이 처음에 이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환호하고 지지하고 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겠다 그런 입장을 밝힌 게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앞으로의 방향 제시는 본인은 했어요. 윤석열 후보 본인은 했지만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국민이 처음 기대했던 모습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이제 그게 제일 관심일 텐데 그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오늘 국민의힘 선대위 해체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배 소장님 사실 층층시하였어요. 왜? 총괄선대위원장 밑에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또 공동선대위원장 뭐 총괄본부장 뭐 층층층 시하였습니다. 선대위가. 그래서 메머드 선대위였는데 이제 앞으로는 권영세 의원이 총괄선대본부장을 맡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의 합은 어떻습니까? 두 사람 합은 좋아요. 두 사람 합은 왜 좋으냐? 윤석열 후보에게는 무난한 선배, 무난한 관계거든요. 껄끄럽지 않다는 얘기예요? 관계가 좋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보다 한 살 위인 서울법대 선배죠. 아하. 또 같은 검사 출신이죠. 아하. 그러니까 서울지검 부부장 검사를 역임하고 네. 친박 중진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원만하다. 또 당에서 사무총장도 맡은 바가 있었고 박근혜 정부에서 주중대사도 역임을 했었고 그냥 무난한 사람. 크게 각을 세우지 않는 인물.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입당할 때도 영향을 미친 선배거든요. 그런데 그거 좋다 이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호흡이 잘 맞는다. 그런데 과연 기동 헬기를 가동하는데 윤석열 후보를 경쟁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본부장인 권영세 의원이 할 수 있을까? 쓴소리를 할 수 있을까? 이건 의문이에요. 아하. 선대본부장 권영세 의원과의 앞으로의 콤비도 또 지켜볼 대목이에요. 그런데 앞서 기자의 질문에 윤석열 후보는 아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물러나면서 윤 후보가 비전이 없다더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뭐 비전은 뭐 글쎄 뭐 앞으로 뭐 재언을 해주지 않으실까? 앞으로도 뭐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 섞인 말을 했어요. 그게 의례적으로 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김종인 이제는 전이겠죠.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 오늘 아침 어디로 출근한지 모르겠지만 출근길에 기자들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래 선대위를 이렇게 구성할 적에 이런 선대위 구성하지는 안 된다고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러다가 안 가려고 그랬던 건데 그래서 전반적인 개편을 안 하고서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전반적인 개편을 하자고 그랬는데 무슨 상황이니 쿠데타니 내가 무슨 목적으로 해서 쿠데타라고 그랬어요. 어? 그 정도의 소위 정치적 판단 능력이면은 더 이상 나하고 뜻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님, 지금 상황대로 흐른다면 국민의힘 승리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거는 두고 봐야 할 일이지. 자기네들이 무슨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논평하고 싶지가 않아요. 만약에 이후에 따로 연락이 오신다면 받거나 혹은 뭐 더 이상 내가 관심을 갖지 않을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나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일단 자신의 사무실로 일단은 발길을 향한 것 같아요, 아침에. 그런데 저 발언을 보면 그냥 심기불편 정도가 아니라 상당수 언론은 오늘 작심 발언, 작심 비판했다고 지금 평가하고 있어요. 홍종선 기자님. 그렇습니다. 지금 들어보면 쿠데타,
윤석열 후보 위의 상황 굉장히 정말 이 엄청난 발언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한 발언이 어제 저녁에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제 저녁 윤석열 후보는 몇몇 중진 의원들과 만찬 자리를 가졌고 여기서 이제 김종인 배제안을 마음의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바로 그 시각 당시에는 위원장이었죠.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은 금태섭 선대위 전략계획실장 또 김근식 정세분석실장과 함께 저녁을 함께 했는데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국군이 다 했다. 대한민국의 국군이 다 했다. 뭐 우리가 일제 강점에 의해서 지금 뭐 국민 주권을 뺏긴 것도 아닌데 국군이 다 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 강합니다. 저 세 사람은 뭐 이른바 김핵관까지는 아니더라도 김종인 위원장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 분류됐던 그런 인물들죠. 그런데 저 사람들도 일단 갖고 있던 직책은 다 물러났습니다. 자, 국군이 다 했다? 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해석 좀 필요한 대목 아닙니까?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국군이 다 했다고 어제 표현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의미 때문에? 나는 그래요. 이번 대선 같은 대선을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 흔히들 밖에서 얘기하는 게 찍을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내년에 대통령 되는 사람이 국정을 완전히 쇄신을 해가지고 하여튼 세계 속에 다음 세대가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뒷김돌을 매들어야 할 텐데 그러는 인물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정혜 변호사님, 물론 세간에서 이런다더라 라고 말을 전하는 형식을 취하긴 했습니다만 이번 대선 찍을 사람이 없다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모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사실 정치가 비정하고 비열하다고는 하지만 너무 짧은 시간에 이런 불협화음이 이제 표출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피해는 윤 후보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는 통합의 리더십이 너무 부족했던 거 아니냐, 위기관리 리스크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고요. 김종인 전 위원장의 캐릭터를 보시면 사실은 선거에 아주 전극적인 어떤 극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닐지언정 적어도 등을 들려서 반대편에 서서 가끔씩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선거에 영향을 부정적으로 미칠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부정적 표현에도 극복을 해야 되는 난제를 하나 떠안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중도층 확장을 위해서 미래 아젠다를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기대를 했거든요. 그 카드가 지금 사라진 부분에 있어서는 윤 후보가 좀 고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선대위가 전격 해체되기까지 이른바 막전막후가 궁금하잖아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요 며칠 사이에. 사실 저희가 잠깐 짚어보긴 했습니다만 양윤선 평론가님 이미 윤석열 후보 마음에는 김종인 배제하고 가겠다 이런 마음이 며칠 전부터 이미 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 윤 후보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선대위 구성안, 쇄신안에 대해서 이제 의논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한 언론 보도가 나옵니다. 한 매체에서 김병준 전 상임선대위원장이 그제죠. 지난 3일에 윤 후보가 책임이 큰 사람부터 사표 제출하라고 했다. 이런 매체 보도를 접하게 됩니다. 실제로 김종인 위원장이 사표를 내고 안 내고는 본인 마음이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사표를 안 냈고 나 김병준은 사표를 냈다. 후보는 다 내라고 했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앞장을 하나 보여주세요. 김병준 전 상임선대위원장 얘기는 보세요. 지금 윤 후보, 대선은 후보가 치르지만요. 윤 후보 6본부장보다는 6개 직능 본부장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본부장보다는 윗선 책임이 더 큰 총괄 선대위원장, 상임 선대위원장들이 사표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윤 후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후보가 무엇 때문에 일정을 다 취소하고 당사에 돌아왔겠냐? 김종인은 사표를 안 냈고 김병준은 냈다. 하지만 후보는 일괄 사표 다 내라고 했다. 그러면
막전 막고 궁금한 게 짚어보는 게요. 한때 백성문 변호사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포함한 선대위 일괄 사의 표명이란 속보가 나왔었다가 아니다. 사의 표명 아니고 사퇴 안 한다라고 정정되는 소동도 있었어요. 아니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는 저 말을 빌려보면 윤석열 후보는 다 내라 그랬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나 못 내겠다 버틴 겁니까 혹시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그저께 김종인 이제 전이라고 할게요. 총괄 상임 선대본부장이 선대위 쇄신 전격 해체 선언을 하고 나서 쭉 잘 진행되는 것 같다 갑자기 하나 이상한 얘기가 나왔죠.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 지금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도 사표를 냈다, 사의를 표했다.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의문이 드는 게 아니 이 선대위를 쇄신하고 선대위를 새로 꾸린다는 분이 사의를 표하면 어떡하나? 아하. 꾸릴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네요. 그래서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 그렇게 이런 부분들 신중하지 않게 잘못 전원을 전할 만한 그런 분은 아니거든요. 그때부터 삐걱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아침에 본인과 상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소위 질른 상황에서 그게 굉장히 불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사표 내고 다시 시작하자는 건데 그러면 거기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사표를 내면 앞으로 선대는 어떻게 될까요? 그 김종인 중심으로 갈 수 있을까요? 김종인 위원장은 아니 내가 하기로 했는데 난 안 낸다.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지금 지나 보면 그때 당시의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이었다면 사실 그 이후에 윤석열 후보가 마음을 바꾸지 않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죠. 어찌 보면 그때부터 이런 방식의 윤석열 후보의 이 선대위 쇄신이 사실상 결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사의 표명 정정 소동에 대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은 어떤 얘기를 들려줬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위원장님께 사의를 좀 표명해달라라고 요청한 적이 있나요? 나는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없고 이틀 전에 그러니까 2일날인가 해프닝이 한번 벌어진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사의를 표명했다. 그래서 내가 윤석열 총장 전화로 내 그랬어. 나는 사의를 표명 그런 짓은 안 한단 말이야. 내가 그만두면 다 그만두는 거지. 사의 표명을 갖다 하고서 내가 당신한테 무슨 사의를 반려를 받는 그런 짓은 난 안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전화 끊었는데 그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제가 잘못 전해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정보도가 나갔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을 보면요. 긴박하게 통화는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김종인 당시 위원장 이 입장으로는 내가 나가도 내 발로 나가는 거지 뭘 내가 무슨 결제받는 것처럼 사의를 표명하면 누구한테 그거를 사의를 수용받고 또는 반려받고 그런 거 아니다. 내가 나가든 나가고 내가 결정하고 남아도 내가 남는다. 뭐 그런 겁니까 혹시 백성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윤 후보 측에서는 전부 다 일괄적으로 사의 표명하면 뭐 재심임을 할 거면 재심하는 형식으로 가서 이제 이 선대위를 좀 바꾸는 게 어떠냐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은 본인이 전권을 쥐고 소위 그립이라고 하죠. 그립 강하게 쥐라고 윤석열 후보한테 들었으니 지금 도저히 안 되니 내 방식대로 가겠다고 했는데 사의 표명하고 재심임 받고 한다는 거는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해서 뭐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난 그런 아예 그만두면 그만두지 난 그런 방식으로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화가 났던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김종인 선대위원장으로부터 통보도 못 받았고 그리고 막 또 연기나 잘하라는 취지의 얘기까지 듣고 하지만 이제 거기서 본인이 좀 냉철하게 생각해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끌고 가는 걸 동의를 했다면 거기서 끝날 문제였는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고심 끝에 이렇게 같이 가서는 소위 말하는 상황론이나 또 그런 부분들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구나라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 때부터 삐걱댔던 게 맞던 것 같습니다. 일단 김종인 위원장이 전화 통화했던 말을 전하면서 사실 축약을 좀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어 서술어 관계가 조금은 불분명하지만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보세요. 내가 당신한테 무슨 사의를 반려를 받는 그런 짓은 안 하는 사람이다라고 첫 통화 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다음에 전화가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말은 해석을 해보면
윤석열 후보가 했던 말처럼 들려요. 왜? 그러면 제가 잘못 전해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정 보도가 나갔던 것 같아요. 즉 사의 표명이 아니다. 정정하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손정희 변호사님, 뭔가 윤석열 후보가 하도 완강하게 김종인 위원장이 내가 당신한테 허락받은 사람 아니잖아 라고 하니까 그러면 일단 제가 잘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그때는 잠깐은 뭐 발을 빼거나 한 발 물러섰거나 그렇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2일 전까지는 어떻게든 봉합해서 두 체제가 같이 가려고까지 이제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김종인 전 위원장이 내가 시키는 대로 연기만 잘해주면 이게 이제 윤 후보의 자존심 또는 본인의 리더십에 큰 타격을 줬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이미 예견된 수순이라고 봤던 일각의 관측은 김종인 전 위원장이나 윤 후보나 누구 밑에 들어가서 지휘 통제를 받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아니거든요. 내가 보스 기질로서 내가 지휘 통제를 하면 하지 남 밑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한테 누가 한 명 내 뜻대로 해라. 서로 내 뜻대로 하다가 강대강으로 충돌했던 상황에서 윤 후보가 도저히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연기는 할 수 없다. 이런 결심을 한 끝에 이런 파국이 도래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도 김종인 위원장의 자존심이 하늘을 찌른다. 이런 발언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윤 후보도 마찬가지로 이 자존심, 카리스마에는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강대강 두 사람이 어찌 되면 한 사람만 남아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나은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대강이란 표현이 귀에 쏙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만큼 두 사람은 자존심 하나로 똘똘 뭉친 사람이다 보니까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을까 이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이 자존심 싸움 관련해서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로 확정된 날 11월 5일 날 나한테 여기로 와서 한 2시간 얘기를 했어요. 그때 위원장님이 다 해주시면 자기는 지방으로 뛰기만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선대위를 굉장히 단촐하게 내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서 한 열흘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 그동안에 자기 나름대로 선대위를 다 요란하게 구성해가지고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놈의 선대위가 이렇게 복잡하냔 말이에요. 이 국민의힘 경선 때 과정에서부터 윤석열 후보가 나를 종종 찾아오면 내가 한 얘기가 있어. 근데 그것도 지켜지지 않는 사람이야. 별의 순간이 왔으면 그 별의 순간을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 그 별의 순간을 제대로 잡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지. 둘 다 스님화된 선대위라는 것은 크게 다른 점이 없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위원장과 함께 가지 않는 방향으로 결단하신 이유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선대위라는 그 조직 자체를 아예 두는 것보다 본부 체제로 해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슬림하고 더 의사결정이 발빠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들립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제 나도 지쳤다. 나 없이 윤석열호 잘 굴러가나 보자. 라는 뭔가 마음이 깔려있는 듯한 작심 발언을 오늘 쏟아냈고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관심은 배 소장님. 네. 김종인 없는 윤석열호를 바라보는 작게는 국민의힘 지지자부터 아직 마음을 못 정한 이 유권자들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선장 없는 돛담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정권교체 여론에 어부바하지 못했던 것이 사람 리스크 아닙니까? 배우자 김건희 씨, 이준석 당대표 여기에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까지 추가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번 선거는 자기 지지층에다가 MZ세대 여성 중도층인데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무슨 역할인가? 세 가지예요. 뭘까요? 하나는 선대위를 컨트롤해 주죠. 아하. 어른이 있어야죠. 네. 정치 경험이 없는 윤석열 후보를 생각하면 또 하나는 중도층 견인의 마법사입니다. 그러니까 약자와의 동행도를 통해서 중도 외연을 확장해 주는 인물이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네거티브가 나올 때 이걸 대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이죠. 네. 후보 배우자 이야기가 나올 때
아이고 이번 대선은 후보자 선택이지 배우자 아니에요. 그 이야기 누가 해주죠 이제? 권영세 의원이 해주나요? 그러니까 MZ세대 여성 중도층이 중요한데 네. 회복은커녕 더 확대될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렇군요. 뭔가 혼란 상황이 올 때마다 단칼에 정리를 해주던 명쾌하게 쾌도난마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김종인 전 위원장인데 이제 그 역할을 해줄 사람이 과연 누굴까? 권영세 본부장이 할 수 있을까? 이제 관심이 쏠릴 거예요. 그런데 선대위 해체가 되면서 우리가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관심 가는 그 거취가 관심이 가는 인물 또 한 명 있었습니다. 홍종성 기자님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윤석열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한 이 말을 생각해보면 그 답이 나오는데요. 저와 가까운 분들이 이 선대위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이랬어요. 아하. 바로 그 가까운 분. 윤석열 후보와 속내를 나눈다고 알려진 권성동 의원이죠. 그런데 이 윤석열 후보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서 선대위 해산을 발표하기 직전에 이 권성동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선대위의 종합지원 총괄본부장, 사무총장직을 내려놓겠다는 그런 글을 올린 겁니다. 말하자면은 이 선대위 해산하기 전에 먼저 자리를 내려놓은 건데, 네. 그리고 이제 글을 씁니다. 뭐라고 썼냐면, 앞으로 새로 태어날 윤 후보를 위해서 저는 백의종군 하겠다. 여러 상황 속에서 실망 끼쳐드려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사실 제가 윤석열 핵심 관계자로 분류가 되면서 말이 많을 때도 내가 할 말은 많았지만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하겠다는 거죠. 이 내부는 패배의 네. 지름길이다라고 하면서 이 저의 사태로 인해서 모든 불만과 분열이 깨끗이 씻기길 바란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발표가 있기 전 오늘 아침 진작에 자신이 물러나겠다, 백의종군 하겠다 SNS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또 한 명이 물러나기로 했다면서요, 손정혜 변호사님. 윤한홍 의원도 어느 위치에 있든 백의종군의 자세로 당직과 선대위 직책을 모두 내려놓고 사퇴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건데요. 이로써 이제 장제원 의원을 비롯해서 권성동 의원 그리고 윤한홍 의원까지 세간에서 이른바 3인, 윤핵관 3인이라고 지목이 됐던 사람들 모두 일선에서 물러나는 셈입니다. 일단은 당 안팎에서는 이렇게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사실상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실세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이렇게 자진 사퇴하는 모습을 통해서 좀 더 개편에 본인의 어떤 희생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윤 후보에게 힘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들은 윤핵관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론들은 이래저래 기사를 통해 윤핵관을 거론할 때마다 이들 3명 가능성을 농후하게 거론해왔죠. 그런데 이들 3명은 모두 일찌감치 백의종군 선언한 장제원 의원을 포함해 3명이 이제 다 물러났습니다. 오늘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도 이 질문이 갔어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답변했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사무총장 등이 물러났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나는 그 사람 그만두고 안 그만두고 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본질적으로 대선을 갖다가 어떤 방향에서 치러 나갈 거가는 확고한 생각이 있어야지. 관심이 없다. 그 말은 백성문 변호사님, 이건 핵심이 아니다. 그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물러나는 거, 뭐 그거는 전혀 이제 아무 지금 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인데 그 얘기가 그럼 이준석 대표하고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김종인 위원장도. 그러니까 그 사람분들이 뭐 직책을 물러놓고 내려놓건 말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하면 결국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의심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른바 실제로, 비선으로 할 수 있다는 실제로 거잖아요. 이분들이 그런다는 뜻이 아니고 제가 아하. 말씀드리는 건. 근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를 했던 건 네. 내가 총괄 상임본부를 딱 꾸리면 여기서 슬림하게 의사결정 과정이 이루어지고 여기엔 당연히 이분들이 못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런 논란 자체가 없어질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던 건데 이제 어쨌건 윤석열 후보가 이제 본인이 판단한 대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논란은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건 사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그립을 잡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준석 대표하고도 정리가 좀 됐을 거예요. 아하. 근데 지금 앞으로 또 이준석 대표는 좀 그대로 계속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종인 위원장도 지금 바깥에서 이와 관련된 얘기를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권성동 전 사무총장 얘기를 기자들이 물으니까 그게 물러났다고 물러난 거냐? 반문합니다.
여느 대선 때 있어왔던 선대위가 공식 선대위 말고 비선 조직을 통한 회의를 한다 아마 그걸 언급하는 것 같은데 이 질문이 오늘 윤석열 후보에게도 갔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뭐 본인들은 뭐 한참 전부터 후보에게 부담 주기 싫다고 뭐 사의 표명을 한참 전부터 했고요. 그리고 그러나 이런 그 선거대책 기구에서 물러난다 하더라도 정권 교체와 재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죠. 그리고 그 공식 기구에서 물러나게 되면은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선거대책 기구에 그 어떤 영향을 주거나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려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비선을 통한 선거 운동, 선거 전략 그런 건 없을 거예요. 라고 애둘러 표현한 것 같아요. 물론 지켜볼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제도 윤석열 후보는 이 결론을 내기 위해서 어제도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자택에서 칩거하면서 장고에 들어갔다 이런 게 언론 보도를 통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시간 장고, 숙고 하면서 그러면 후보의 뜻이 뭘까, 의중이 뭘까 궁금했잖아요. 그 얘기를 일단 권성동 당시 사무총장한테 들을 수 있었는데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께서 최종 결정하는 시점은 좀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그건 모르겠어요. 뭐 아마 오늘은 출근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대기든 아니면 뭐 바깥이든 여러 사람을 만나고 의견을 듣겠죠. 바로 저 얘기를 듣고 배종찬 소장님 바로 어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자 여러 사람 의견을 들을 거예요라고 저 얘기를 보면서 아니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지금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누구랑 얘기를 할까 궁금했잖아요. 근데 그게 좀 뭔가 윤곽이 드러난 것 같아요. 누굽니까? 드러났어요. 아하. 근데 여러 사람하고 통화하고 만나고 했을 수 있다. 그 사람이 윤핵관이죠. 하하. 만난 사람과 통화한 사람이 윤핵관이죠. 절체절명의 시기에 이 대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적인 순간에. 아하. 그런데 누굴 만났느냐. 네. 권성동 전 사무총장은 뭐 누구 만나고 있겠죠. 네. 본인은 아닌 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하하. 근데 더 팩트가 단독 취재를 했어요. 서초동 이게 누구예요? 윤석열 후보 자택에서 권성동. 그래요? 전 사무총장이죠. 하하. 그러니까 권성동 전 사무총장에게 취재 기자가 물어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셨어요? 묵묵부답입니다. 아니 뒷모습 보인 사람이 권성동 전 사무총장이에요? 뒷모습만 봐도 알죠. 아하. 그러니까 권성동 전 사무총장이 무려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고 나오고 서류 뭉치를 들고 나옵니다. 아하. 여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 뭘까요? 윤핵관 의심이 지속되는 거예요. 아하. 이게 해소가 안 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의 결정이 합리적이었을까 감정적이었을까. 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요. 이렇게 되면 정말 국민의힘 지지층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밀어준 인물이 윤석열 후보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까지도 흔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저 모습이 포착됐고 따라붙는 기자에게 기자가 계속 질문하지만 묵묵부답으로 계속 차량으로 향하던 권성동 당시 사무총장 윤 후보 서초동에 있는 윤 후보 자택에서 나오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상황, 작금의 국민의힘 상황 이렇게 된 데까지 책임감을 분명히 느끼고 있을 그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이준석 대표입니다. 이준석 대표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과연 윤석열 후보는 전격 해체를 선언하고 다시 꾸린 선대위 여기에 이준석 대표를 맞아들일까요? 오늘 이 질문 갔어요. 윤석열 후보한테.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준석 대표를 다시 찾아간다거나 어떤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이준석 대표께서 하여튼 이 대선을 위해서 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잘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후보님 2030 강조하셨는데요. 2030의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에 직접 참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선거대책본부가 기본적으로 이 위원회 구조가 아니고 본부 구조로 일을 하기 때문에 선대본부의 무슨 직책을 맡으시는 것보다 당 대표로서 얼마든지 선거운동이라는 게 무슨 중앙선대본의 직책이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내에서는 의원들 중심으로 이준석 대표의 사퇴 여론도 생각이 많은데요. 이 부분에서 동의하시는지 명확한 답 부탁드리고 만약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은 어떻게 해소하실지. 또 이준석 대표의 거취 문제는 제 소관 밖의 사항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 당원과 의원들께서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 더 좀 적극적으로 이 선거운동에 좀 나서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하시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네.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질문 나왔을 때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말할 때 분위기와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말할 때 분위기나 내용은 상당히 다릅니다. 이준석 대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죠. 필요 없다? 확연히 달라요. 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잘할 거다. 가치는 아니다는 이야기죠. 당 대표 잘해라. 두 번째로는 내 소감밖의 사항이다. 난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나 생각. 궁금하지도 않다. 안 궁금. 이건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김종인 전 위원장과는 결별, 이준석 대표와는 정치적 거리두기.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투스톤즈 충돌이 지속되는 겁니다. 가까스로 봉합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린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20대, 30대를 얼마나 견인할지 몰라도 이렇게 되면 MZ세대가 그렇게 중요한데 윤석열 후보는 MZ세대 견인에 난맥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김종인 전 위원장, 이준석 대표, 여기에다가 홍준표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까지 함께 가야 정권 교체 여론이 부각되는데 이렇게 되면 정권 교체 여론이 약화되는 거죠. 정치는 해석의 예술이기 때문에 백성문 변호사님의 분석도 들어볼게요. 이거 정말 이준석 대표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정말 홀로서게 하겠다는 겁니까? 전 애매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 후보가 이 선대위 쇄신 얘기 전에 이제 이준석 대표 소위 2차 가출을 하고 나서 항상 똑같은 말이에요. 당대표로서의 본분에 충실해 주실 거라고 믿는다. 사실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에게 직접 뭔가 만나서 해결해 보려는 의지를 보여준 적은 없죠. 근데 저는 이번에 이제 선대위 쇄신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 뭐냐면 선대위 쇄신이라는 건 완전히 변화를 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라는 거죠. 이제 사실 리스크라고 생각을 해보면 가족 리스크가 있었고 윤석열 후보한테 본인의 실언이나 이런 것들의 리스크가 있었고 또 하나가 이준석 대표 리스크입니다. 이거를 일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준석 필요 없어. 예를 들어서 필요 없으면 이준석 없이 대표가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해서 선대를 꾸려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던가 아니면 이준석 대표 끌어안아야 우리가 선거를 이길 것 같으면 어떤 방식으로 끌어안을 방법을 찾던가 둘 중에 하나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당대표로서의 역할 잘하실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떤 방식의 쇄신인가요? 사실 그래서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처럼 오늘 저 기자회견을 MBN 보도국뿐만 아니라 아마 모든 언론 그리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생중계 보셨을 거예요. 근데 기자들이요. 저 기자회견 보면서 발언이 애매하다? 이렇게 하겠다는 건가? 말겠다는 건가? 상당 부분 대목에서 갸우뚱했던 그런 게 있었어요. 아마 지금 이 부분도 해석을 이준석 대표랑 가겠다는 건가? 안 가겠다는 건가? 해석의 여지가 남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오늘 양윤선 평론가님, 윤석열 후보가 이제 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후에 기자들이 막 질문 쇄도합니다. 아니 그러면 오늘 후보 일정 없어요? 그랬더니 당시에는 선대위가
이 공보단이요. 오늘 일정 확인하고 공지하겠습니다 하고 공지를 했는데 공교롭게 일정 겹친 게 있다면서요. 이준석 대표랑요.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오늘 2시에 중소기업연합회가 하는 신년 인사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자회견이 끝나고 윤 후보가 여기에 참석을 하겠다고 뒤늦게 공지를 12시 반쯤에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 대표가 본인은 오늘 참석하지 않겠다고 일정 취소 공지를 다시 날립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이준석 대표 측에게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오늘 왜 일정을 취소했느냐고 물어봤더니 오늘은 윤 후보가 빛나야 하는 자리다. 그러면서 오늘은 내가 불참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게요. 사실은요. 저 행사를 주최하는 입장에서는 다다익선일 수 있어요. 왜? 거물급 정치 인사들 다 많이 오면 좋잖아요. 그리고 지금 경제계의 지금 행사란 말이에요. 지금 경제계 행사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행사에 원래 가기로 했는데 취소했어요. 언론사 행사도 지금 갑자기 거물급이 안 오면 서운할 판에 경제계에서도 뭔가 지금 이거 왜 안 오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급거 이 일정을 취소합니다. 안 가겠다. 1시 40분쯤. 왜? 오후 2시가 행사인데 1시 40분. 물론 엄밀히 말하면 예의는 아니에요. 행사 주최 측에. 직전에 통보한 거잖아요. 불참을. 2시에 못 가겠다. 그런데 그 이유는 나보다는 대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가 빛나는 자리다. 이걸 이유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신년 새해를 맞아서 현충원 갔을 때 그때 두 사람 만납니다. 그때 어색하게 잠깐 보세요. 악수를 합니다. 근데 거의 모든 언론이 저 모습을 쓰면서 어색한 조우. 선대위 박차고 나간 이후에 11일 만에 어색한 조우. 근데 저 때는 아무래도 손정희 변호사님 현충원이다 보니까 갑자기 못 간다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색한 조우를 했을 수 있지만 오늘 이 행사는 안 가겠다. 이렇게 했어요. 뭔가 지금 두 사람이 앙금이 여전하다 이걸 읽을 수 있는 대목인가요? 어떻습니까? 여전한 수준이 아니라 저 시점보다 지금 시점, 며칠이 지난 시점에 균열의 깊이가 더 크고 깊어졌다. 이렇게 해석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자리에서도 윤 후보가 이준석 대표에게 적극적으로 뭔가 도와달라, 해달라 이런 제스처를 전혀 하지 않았고요.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게 대화의 전부였고 그로부터 며칠의 시간 동안에도 이준석 당대표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라는 어떠한 물밑 접촉이나 이런 것도 없던 것으로 추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공식 행사에 같이 나란히 웃으면서 행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다라고 이준석 당대표는 해석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만큼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뿐만 아니라 이준석 당대표와의 균열도 봉합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준석 당대표를 탄핵해야 되고 당대표에 물러나야 한다라는 의견이 윤 후보 측근들한테 훨씬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몇몇 조간들 제목 보면요.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라는 제목이 많아요. 뭐 위기의 이준석, 벼랑 끝 이준석 뭐 등등 제목이 나오고 있어요. 당 내에서 중진들 입에서도요.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도 그 분위기에 한몫하는 것 같아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의 발언을 보면은 당의 분란을 조장하고 해당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중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짚어야 된다. 그리고 돌아오면은 우리가 박수로서 환영하겠다. 그렇게 저는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보여준 최근의 어떤 궤적은 상식적이지 못하다는데 중진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거 뭐 그 회의의 공식 의견인지 개인 의견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말을 너무 쉽게 하는데. 대적이 비정상적이라는 건 공식 의견이라고 하셨는데. 뭐 저는 말을 할 줄 몰라서 말 안 하는 게 아니니까 좀 조심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진들은
이준석 대표가 지금의 이 국민의힘 사태에 상당 일정 부분도 아닌 것 같아요.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잘한 건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당내에서 풀지 않고 나가서 어쨌건 윤 후보와 당의 쓴소리를 계속 날렸기 때문에 뭐 아까 권성동 의원은 해당 행위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제가 아까 그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소위 선대위를 쇄신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 문제 해결 더 안 되네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네요. 네. 오늘 제가 알기로 중진들과 이준석 대표 연석회의는 취소했습니다. 오늘도 또 싸우는 모습 보여주면 오늘 선대위 새로 출범한다는데 또 싸우는 모습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아까 권성동 의원, 정진석 의원 말이 틀리다 맞다를 떠나서 이렇게 이 두 분이 얘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좀 전에 보셨죠? 또 싸워요. 그러니까 이제 너가 잘못했어. 그럼 내가 무슨 잘못이에요? 그럼 바깥은 어떤가요? 둘 다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저기는 하루 종일 맨날 싸우기만 하는 당이네. 그냥 중도층 유권자들 신물 느끼게 만드는 그런 딱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아까 윤석열 후보 말씀드렸지만 대표로서 이 선거에 대해서 잘 하실 겁니다. 싸우는 건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상태로 그냥 끝까지 가자는 소린가요? 저는 그러니까 선대위 쇄신이라는 거에 이준석 대표 그러니까 참여시킨다는 뜻이 아니고 이준석 대표 사태 해결이 없이 이 선대위 쇄신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네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중진들의 입에서는 해당 행위라는 당을 해롭게 하는, 당을 해치는 그런 행위라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처럼 가만히 있을 이준석 대표가 아니죠.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등에 대해서 해당 행위라는 지적들이 나왔고 좀 자제를 요청하는 요청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 어떤 단위체에서 논의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에게 만나겠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문은 열려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말씀하실 것이 말씀하시면 되고요. 어떤 그런 것들을 전체 의견을 대표해서 자꾸 과장해서 이야기하거나 하는 것들은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그것이 해당 행위에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그러네요.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처럼 가만히 있을 이준석 대표가 아니에요. 그런데 심지어 오늘 선대위가 새롭게 굳이 이름 붙인다면 시즌2죠? 국민의힘 선대위, 물론 선대위 체제는 아니랍니다만 본부 체제로 갑니다만 선대위 시즌2가 발족이 되는 그날 오전에 라디오 인터뷰 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준석 대표 책임져라. 이준석 대표 탓이 크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연기 발언, 이 발언에 굉장히 경로했다. 이런 제가 보기엔 오히려 더 큰 것은 이준석 대표 문제인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 네, 이준석 대표가 거의 뭐 내부 총질에 가까운 아마 과정이 계속해서 있었고 예. 그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용인을 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그렇게 읽힐 수 있는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제도 만났지 않습니까? 보면 이준석 대표하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최근에 이제 어떤 언론 인터뷰라든지 이런 원동과 관련해서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어떤 후보의 실망감 그런 부분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배종찬 소장님 지지율 하락의 결정적 요인이란 이런 분석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지율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면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그건 후보예요. 아,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대선 국면에서 후보가 그것을 어떻게 조정하고 운영하는 게 중요합니다. 92년 대선에서 YS 김영삼 후보가 정치인 박찬종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박찬종 변호사는 도와줄 마음이 없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박찬종 변호사의 손을 잡고 눈을 감습니다. 박동지, 기도합시다. 그 이야기는 뭐냐? 아무리 상대방이 싫어도 대선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접고 포용하는 것이거든요. 이준석 대표 비판받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책임질 부분도 있습니다. 자중자해야 됩니다. 방송도 줄여야 되고 말도 줄여야 됩니다. 윤석열 후보의 경쟁력을 키워줘야 됩니다. 정권 교체 여론은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지율에 타격을 받는 것은 본부장이 아니라 본부기입니다. 본인의 문제죠. 말실수도 하고 더 포용해야 되는데
사람 리스크가 계속 발생하고 하고 있는 것이고 뭡니까? 본부기에서 부인입니다. 네. 배우자 리스크 왜 더 과감하게 틀어내지 못합니까?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타죠. 이준석 대표권도 있을 테고 다른 이슈도 있을 테고 영입 인사도 있을 테고 결국 후보는 이건 다른 사람 탓이야. 대표 탓이야. 내가 잘못되면 그 모든 책임을 이준석 대표가 져야 돼. 이건 아닙니다. 나하. 이준석 대표는 그러면서 오늘도 자신을 향한 이른바 당대표 사퇴론에 대해서 물러나라! 이것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는데 그 인터뷰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 3주 동안에 많은 분들이 언론을 통해 보셨겠지만은 선거대책위원회가 아니라 이준석 대책위원회였어요. 이준석이 있을 때는 뭐 패싱하고 이준석이 없으면은 왜 나갔냐 그러면서 돌아오라 그러고 당장 돌아오지 않으면 사퇴야 뭐 퇴진운동 하겠다 그러고.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저도 앉아가지고 보면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자진 사퇴는 없습니까? 저는 지금 전혀 고려한 바가 없습니다. 당대표의 거취는 당대표가 결정하는 거고요. 뭐 당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신 분이 있다면 존중하고 제가 또 그 결혼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사퇴는 없다. 이걸 선을 분명히 그으면서 화살을요. 다시금 어디로 향했냐. 선대위가 해체됐잖아요. 그러면서 이른바 선대위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또는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을 겨냥하는 것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까지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방송이나 여러 공간에서 선대위에 있었다는 이유로 본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남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오늘부로 좀 자제를 하셨으면 합니다. 저 말은 손정혜 변호사님, 선대위는 해체됐지만 앞서 우리가 잠깐 언급해봤던, 짚어봤던 이른바 윤핵관들이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다. 아마 이걸 좀 염두에 둔 걸까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윤핵관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목표 1순위가 이준석 당대표 몰아내기 아니냐. 이런 정치적인 공세 그만하라.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내 거치는 내가 결정하겠다라고 사실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내가 말을 안 한다고 해서 말을 못하는 줄 아느냐는 앞으로 더 정치적인 공세를 하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이제 경고를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특히 김경진 상임 특보단장이 라디오에서 그러면 식물 당대표로 전락할 수 있다 이런 경고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이준석 당대표도 이런 압박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제 반박하면서 이 또한 강대강 대처할 것이 염려가 되는 상황으로 해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그렇다면 오늘 윤석열 후보가 직접 발표한 선대위 해체 그리고 시즌2에 대해서 과연 이준석 대표는 김종인 위원장이 물러난 시즌2를 평가절하하고 있을까요? 어떨까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편의 방향성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제가 주장해왔던 것과 다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후보가 지난번에도 신년 때도 했지만은 2030에 대해 가지고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현재 그 2030 세대에 접근하는 방식이 다소간의 시행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긍정평가했어요. 그런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당대표 물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분명히 긋고 있어요. 그런데 당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말을 하면서 손학규 전 대표 얘기를 끌어들였어요. 여기에 대해서 당내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양윤선 평론가님. 네, 이준석 대표가요. 이 손학규한테 단련된 이준석을 모른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이 얘기가 뭔고 하니 2018년도에 바른미래당이 이 당 쇄신 작업을 요구를 받습니다. 그때 이제 이준석 대표도 당시에 최고위원이었는데 그때 이제 당 쇄신을 요구하면서 손학규 전 대표의 그 사퇴를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손학규 대표가 그
사퇴를 요구한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면서 1년 가까이를 버팁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끌고 가면서 당이 많이 해체되는 작업을 겪었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손학규를 언급한 건 너무 나갔다. 그때 대표가 물러나지 않아서 그때 당이 망가지지 않았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이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이제 되짚어 보면 이런 자신도 당대표의 권한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당대표를 이 직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제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이고 이 대표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 또한 이 결국은 당내 권력 투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어쨌든 손학규 후보 측에서는 불쾌해요. 이 자신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요. 손 후보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 그런데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관계가 껄끄러워지는데 한 요인으로 작용했던 이 영입 인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입 인사가 했던 말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이 제가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건 이분 한 사람을 보면 굉장히 정의롭게 살아오신 분은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굉장히 높이 평가해서 도와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예. 제가 그분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기사에 의한 이제 내용들을 참고하자면 타협을 잘 못한다. 눈치가 없다. 적당히 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적당히 못하다 보니까 어찌저찌 흘러와서 대통령 후보까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저 평가는 한 달 전 평가와 한 달 사이에 많이 변한 거니까 어떻습니까, 백성민 변호사님? 아니 저는 뭐 변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수정 교수가 얘기했던 거 윤석열 그 당시 검사의 그 삶의 궤적을 보면 그냥 뭐 사람과 사람에 충성하지도 않고 뭔가 타협하지도 않고 검사로서는 훌륭했으니 그러다 보니까 어찌어찌 흘러 들어와서 이게 대통령 후보까지 된 거다. 그게 그런 윤석열 검사의 이미지가 국민들에게 환호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정치인으로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똑같은 길을 걷는다면 사실 쉽지 않다. 그런 건 제 생각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수정 교수의 얘기는 지금과 그때의 생각이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제일 문제는 결국 이제 윤석열 후보와 지금 당내에 있는 바깥에 있는 김종인 이제 전 총괄 선대위원장 말고 이준석 대표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인데 아까 조금 전에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 내가 요청한 거랑 똑같진 않아도 선대위 슬림화하는 과정 겪었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연석회의 취소된 것도 다 이런 거와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대표로서 어쨌건 뭐 지금 권영세 뭐 총괄 선대본부장이 이제 되겠지만 여기에도 이제 본인의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전해주고 이런 기사들도 좀 나오더라고요.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좀 모색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판은 굉장히 쉽습니다. 욕하는 것도 쉬워요. 이준석 대표 더 잘못하고 있어, 이준석 해당하고 있어, 이준석 때문에 이렇게 떨어서 욕하는 건 쉬운데, 그러면 어떻게에 대한 답을 내야 되는 게 어찌 보면 선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네요. 역할이란 말이에요. 이제 지금 윤 후보 말고 나머지 분들은 이준석 대표 비판 받을 부분 비판 받아야겠지만, 그거 국민들이 하면 됩니다. 이 대표와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선대위가 이런 와중에 본의 아니게 뜨거운 관심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손정혜 변호사님 누굽니까? 바로 홍준표 의원입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이제 홍준표 의원에 대한 후보 교체론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청년의 꿈이자 청년 소통 플랫폼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만약 윤 후보가 자리에서 내려온다면 국민의힘 후보가 될 의향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준표형이라고 하죠. 이 홍준표 의원은 대답 불가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했었고 지난달에는 이제 대선 안주 가능성 윤 후보가 대선 끝까지 가겠느냐에 그렇다라고 했지만 그 다음 시간이 지나서 최근에는 완주할 것이냐고 보느냐에 글쎄요라고 이제 답을 쓴 게 이제 회자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만큼 지금 윤 후보가 위태롭다라는 일각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된 질문과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뭐 홍준표 의원이 선대위에 뭐 합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흘러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맞습니다. 사실 홍준표 의원 평상시에 지금 지지율 하락 이게 선거 이제 후보자 본인의 어떤 역량 미흡 거기다가 부인과 장모 이런 가족 비리 여기에 있는데 왜 자꾸 선대위 혹은 다른 이준석 대표에서 찾느냐 이렇게 쓴소리를 하던 분인데 네. 지금 새로운 선대본에 합류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많은 국민들께서 정말 했을 텐데 홍준표 의원 본인이
그런 일 없다 하고 일축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이것에 대해서 합류를 부인한 것은 그 방금 이제 손정혜 변호사도 말씀하신 그 청년의 꿈에서 청년이 묻고 홍준표가 답한다. 이 청문응답에서 어떤 그 30대 남성분이 묻습니다. 아, 이거 혹시 홍 반장께 이 당의 미래를 어떤 인질로 삼아서 이런 선대위원장 제안이 들어오고 수락하실까 봐 걱정이다. 이용당하고 버려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질문이 들어오자 네. 그러니까 이용당하고 버려지면 안 되겠지요. 이렇게 이제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네. 좀 더 선명하게 이 선대위 합류를 부인한 것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입니다. 말도 안 된다. 뭐 합류해달라 이런 전화 온 적도 없다. 말하자면 윤핵관의 익명 아하. 언론 인터뷰. 요 장난이다.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의 입에서 윤핵관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윤핵관이 뭔가 일을 꾸미고 있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오늘 관련 내용이 윤석열 후보에게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의원 선대위원장 제안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거는 왜 불발됐나요? 제가 경선에서 함께 뛰었던 후보님들께 도움을 요청한 거는 맞는데 뭐 구체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후보자 교체론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고민할 의사가 있으신지. 모든 것을 국민들께 맡길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제1야당의 후보로 선출됐기 때문에 선거운동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뜻이 어떤지를 또 자기가 그동안 몰랐던 것을 또 깨달아가는 과정, 배우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아픈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기자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후보 교체론을 면전에서 후보 교체론 얘기가 나온다고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답변 중에 몰랐던 걸 배우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대선 D-63일입니다. 네, 일단 홍준표 의원에게 총괄 선대본부장을 제안했다는 건 사실 자체가 아니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 경쟁했던 사람으로 도와달라는 취지 얘기했지만 그런 건 아니다라는 답변을 한 것 같고, 물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후보 교체는 뭐 현실적으로 지금 남은 기간은 후보가 교체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물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논란이 생긴 건 결국 후보 본인의 책임이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모든 것을 지금 천천히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우다가 선거 투표일이 되면 안 되잖아요. 네. 정확한 비전도 제시하셔야 되고, 이런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이제는 메시지도 그렇고, 지금 뭐 어쨌건 선대위 개편을 했으니까 이제는 좀 국민들이 볼 때 윤석열 후보가 달라졌네. 앞으로 계속 배우지만 마시고요. 이제는 빨리 배움을 마치고 국민들에게 그러니까요. 좀 보여주실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나타내는 두 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눈치채셨을 거예요. 혼돈입니다. 혼돈. 이런 상황을 잘 보여주는 현수막이 등장했다면서요, 양윤선 평론가님. 네, 뭡니까? 그렇습니다. 그 국회 앞입니다. 여의도에 이 현수막 하나가 걸렸는데 깊이 반성합니다라는 문구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연일 반성 모드에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이 사죄 현수막이 그런 연장선상에서 걸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이 대표와 후보의 불협화음 그리고 좀 의원들의 침묵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 당의 이 어떤 뭐라 그럴까요?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읍소 전략으로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전략으로 내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금 급부상하는 후보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볼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누굽니까? 대선이 60여일 남았는데요. 2030의 표심이 어디로 가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회로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지난 3, 4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그리고 39세 이하 2030을 대상으로 지지도 조사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 33.4%, 안철수 후보 19.1%, 윤석열 후보 18.4%, 심상정 후보 7.5%인데요. 눈에 띄는 것은 물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격차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안철수 후보의 약진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제치고 오차범위 안에서 앞선 결과인데요. 그만큼 지금 비호감 대선 양강 구도 속에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저 조사는 말 그대로 2030만 조사했어요.
이번에 대선 투표권인 만 18세에서 전국의 만 18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의 남녀 1,024명 2030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 저런 결과가 나왔어요. 여론조사 전문가인 배종찬 소장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40대는 대체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우세, 60대 이상은 대체적으로 보수 후보인 윤석열 후보 우세예요. 그러면 싸워야 되는,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 연령대는 2030, MZ세대, 정확하게는 만 18세 이상입니다. 근데 이들이 왜 중요하냐? 네. 전체 유권자의 34%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집단 투표를 하는 경우 이들이 이미 집단으로 투표하는 파괴력을 효과를 봤잖아요. 네. 그 파괴력의 효과성을 보궐선거에서 봤습니다. 아하. 보궐선거에서 봤어요. 네.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서 20대, 30대는 살짝 진보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우세한 추세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20대는 윤석열 후보가 우세했었는데 최근에 한풀 꺾였는데 윤석열 후보로부터 빠져나간 20대 지지층들이 어디로 갔냐? 안철수 후보로 가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윤 후보에게는 위기인 겁니다. 아하. MZ세대를 잡아야 되는데 30대는 더 달아나고 있고 네. 잡을 가능성이 컸던 20대는 안철수 후보에게로 가버린다. 이렇게 되면 윤 후보에게는 MZ세대 위기가 되는 거죠. 지금 이런 가운데요. 물론 오차범위 냅니다만 수치상으로 저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가운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보수 표심을 공략하고 있는데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만이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후보라고 믿습니다. 제가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 세대분들이 우리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분들이십니다. 그렇지만 정말 대한민국이 이분들을 과연 제대로 대접을 해드렸는가? 그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님들이 아이 한 명당 매달 20만 원씩,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둘이라면 매달 40만 원 그렇게 지급을 해드리는 것이 아이를 돌보는 노인분들도 인정받고 보람이 있는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으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윤석열 후보가 흔들리는 동안 그 사이를 파고드네요, 지금. 근데 지금 뭐 안철수 후보가 일단 뭐 범여권이 아니라 야권 후보임을 본인 스스로 지금 명확히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TK 지역을 찾고 또 어쨌건 윤석열 후보의 그러니까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또 연령대 분들에 대한 공략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2030의 그 윤석열 후보 이탈 표심을 꽤 많이 확보를 해나가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야 뭐 이 소위 대등한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만 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씩 계속 오르고 있는 여론조사를 많이 나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혹시 단일화한다면 또 여론조사로 해야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보수들 소위 보수 후보들 기초로 해서 그러면 무언가 계속 본인의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나중에 단독 후보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분명히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뭐든지 100%는 없습니다만 단일화 가능성 진짜 없습니까? 손정혜 변호사님. 일단 여당하고의 가능성보다 야당과의 어떤 그 단일화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지금 단일화 논의하는 것은 불리하다라고 판단할 겁니다. 지금 지지세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면서 지지세가 조금 더 강화되는 그 시점에 아마도 윤석열 후보랑 그런 시도는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려운 선택인 것이 또 철회한다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두 후보 간의 이 단일화 논의가 불붙을지도 뉴스파이트가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